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북향이라 해가 짧고 습한 안개가 늘 자욱하게 낀 안개골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기에 크게 부족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박서방, 올해는 콩 농사가 꽤 잘 된 것 같은데 올겨울에는 콩엿을 실컷 먹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자네는 어떤가? 수수는 알이 꽉 차게 들었는가? 말 말게 새들하고 나누어 먹었더니 남는 것이 얼마 없다네. 안 되었네 그려. 새들만 배불리 먹었구먼. 그러게 말이여. 겨울에는 수수를 먹고 살이 오른 새들을 잡아다 장작불에 구워 먹으려고. 자네 좋은 생각이네. 새 사냥하는데 같이 감세. 그러세. 일 끝나면 한잔하게 넘어오게나. 알았구먼. 이렇듯 안개골은 큰 욕심 없이 서로 도우며 형제처럼 지내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그렇게 평화롭던 안개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박서방이 밭두렁에서 쓰러져 엎혀갔다는데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갔다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어제도 멀쩡하게 나랑 술 한잔 했는데. 박서방네 가봐.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니께. 아니, 뭔 일이래?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서방네 방 안에서는 부부가 열심히 땀을 줄줄 흘리며 힘을 쓰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은 초장부터 뿅 가는디. 오늘따라 빡세게 힘을 쓰는 것이 어쩐 일이래요? 좋은감? 나도 좋아 죽겠구먼. 아이고 정신이 나가겠네. 어째 오늘만 하고 말 사람처럼 덤빈대요? 그러게 무지하게 좋구먼. 흠뻑 젖어보더라고. 벌써부터 줄줄 흐르는디 이불까지 다 젖겠구먼요. 아이고 이것이 뭐여? 갑자기 몸이 처지는 것이 힘을 못 쓰겄는디. 여보, 갑자기 왜 그런데요? 모르겠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는디. 어쩐디야. 정신 좀 차려봐요. 그렇게 힘을 쓰더니 왜 갑자기 쓰러지는겨? 그렇게 픽 쓰러진 김서방은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저승길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지요. 얼마나 힘을 썼으면 그러다가 죽어 아이고. 이젠 무서워서 거시기도 못하겠구먼. 너무 좋아서 갔나 보구먼. 월매나 좋았으면 그렇게 간디야. 나도 좋아 죽을 것 같이 해보다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네. 에이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덜 말게.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오가는 사이 진짜 걱정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갑자기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였답니다. 한편 병식이네 집에서도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식이 아버지가 며칠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여보,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의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병이래요? 병식의 어머니는 마음이 급해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다려 먹이며 병수발을 하였지만 결국 3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걱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씩 그렇게 죽어나가다 보니 마을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지요. 그 많던 사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나가니 마을의 사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나무하랴 논밭갈랴.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대?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마을의 사내들이 씨가 마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먼. 마을 사람들의 그런 걱정이 결국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 사이 마을의 남자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남은 총각들도 두려움에 하나둘씩 다른 마을로 혼인을 하여 나가는 일이 늘어나자 안개골의 위기감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지요. 그리하여 무속인인 점순 할매가 심각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이 마을은 말이다. 음기가 너무 강해. 남자들의 기를 빨아먹다 보니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야. 몇 년 전 마을 어귀에 우물을 팔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음양석을 건드린 것이 화근이 되었어. 음양석은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유지하며 마을을 지켜주던 신성한 돌이었는데
그 돌을 건드린 후로는 이렇게 남정네들이 힘을 못 쓰고 결국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째요? 아직 살아있는 남자들이 두려워 떠는 와중에 점순 할매가 기가 막힌 듯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여인네들은 멀쩡한 걸 보니 앞으로는 과부 천하가 될 모양이야. 여자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답니다. 아이고, 난 서방 없이는 못 사는데 이제 남정네라고는 딱 둘 남았는데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남은 천서방하고 이서방이 동네 서방 노릇 다 하고 살면 되겠구먼. 서방을 나누어 갈게. 여인들은 막막함에 아무 말이나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순 할매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갔던 것이죠. 몇 년 뒤 마을에는 진짜로 여자들만 남게 되었고 아이를 갖는 여인도 없어지면서 애들은 자취를 감추듯 사라져갔지요. 그리하여 점순 할매가 다시 주축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인들이 마을 회관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점순 할매는 회관에 모인 여인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어휴, 마을의 사내는 씨가 마르고 이제 애들도 태어나지 않으니 이러다가 마을 자체가 사라지겠어.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을에서 나이도 지긋하고 지혜로운 민씨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지요. 이대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마을에 도움을 청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젊은 과부인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다른 마을에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저희 마을이 불길하다며 벌써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리고 남자를 빌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점순 할매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남자들을 그냥 술 마시고 놀러 오는 걸로 부를 수는 없잖아. 그들과 교류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교류를 하다가 또 남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연마을까지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어떤 남자가 술이라도 마시러 오겠어요? 점순 할매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말하였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방법이 필요해. 음기를 누를 수 있는 주술이라도 찾아야지. 마을 여인들은 깊은 고민 끝에 인근 깊은 산골에 머물고 있다는 도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하였답니다. 여인 중에서 용기 있고 외향적인 연하와 민씨 아주머니가 대표로 떠나게 되었지요. 마을을 떠나는 날 점순 할매가 여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돌아와야 하네. 안개골의 운명이 자네들 손에 달렸으니 말이다. 며칠 후 연하와 민씨 아주머니는 깊은 산골에서 유명한 도승을 찾아내어 마을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스님은 조용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그대들 마을은 음기가 너무 강하여 남자들의 기운을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연하가 간절한 눈빛으로 여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 스님이 낮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마을 한가운데 양기를 북돋울 신성한 사당을 짓고 정기적으로 양기를 불어넣는 제사를 지내야 하네. 그리고 그 사당 안에서 양기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잉태하게 되고 마을에는 점차 양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곧바로 사당을 짓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지요. 어디에 사당을 지을 것인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신을 모실 것인지에 대해 여인들의 열띤 논의가 벌어졌답니다. 사당을 지을 나무는 무조건 양기가 센 소나무여야 해. 맞아. 그리고 사당 안에는 호랑이 가죽을 깔아야 양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여인들은 직접 이웃 마을에 가서 유명한 목수를 데려오고 다시 산에 올라 소나무를 베고 커다란 돌을 옮기며 몇 달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쳐갔지만
서로 격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사당이 완성되자 다시 마을 회관에 모여 또 한 번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지요.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여인들이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잉태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지하게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사당이 완성됐으니 남자들을 불러들여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불러야 할까요? 젊고 힘이 좋은 사내여야겠지. 그래야 아이들도 튼튼하지 않겠어? 맞아. 건강하고 힘이 좋은 총각들을 데려와야 해. 이어서 여인들은 남자들을 어떻게 마을로 데려올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였지요. 시장에 가서 남자들을 꼬드겨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이웃마을 잔칫날에 찾아가 슬쩍 얘기를 꺼내봐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쁜 미순이가 미인계로 서너 명 꼬셔와도 좋고. 그때 점순 할매가 호통치듯 말하였답니다. 그렇게 시장에 가서 집신 고르고 사듯이 대충 하면 안 되는 법이야. 이게 어디 대놓고 소문내면서 치러야 할 일은 아니잖나. 그래서 말인데, 우선 연어와 순덕은 조금 떨어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내가 좋을지 탐문을 해오거라. 조용하고 은밀히 괜찮은 사내를 알아보고 나서 다시 결정을 해보자꾸나. 그게 좋겠네요. 역시 점순 할매의 해안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인들은 다시 한번 점순 할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을에서 말솜씨 좋기로 소문난 연하와 성격 밝은 순덕은 대표로 뽑히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복장을 하고 멀리 떨어진 마을로 사내들을 염탐하러 길을 나섰지요. 한나절을 땀 흘려 돌아다닌 끝에 어느 마을 주막에서 국밥을 시켜 동태를 파악해 보기로 하였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시고요. 이 마을에서는 과거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주모는 국밥을 탁 내려놓으며 대답하였지요. 이 마을에서 장원급제도 나왔고 아직 과거 준비하는 선비들도 적지 않지요. 그건 왜 물어보슈? 이 마을에 들어오는데 기운이 좋아서요. 혹시 이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많이 나오면 이사라도 올까 해서요. 그렇구먼. 이 마을로 이사를 오면 좋기는 하지요. 서당도 있고 훌륭한 스승도 많으니까요. 아, 그렇구먼요. 주모, 여기 탁배기도 한 병 주시오. 그렇게 주모와 수다를 떨면서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정보를 알아보기로 하였답니다. 이 마을에 착실한 선비는 누가 있어요? 어디 보자. 글 공부하는 선비야 많지만 제일 착실한 건 아무래도 도영 선비라고 해야지요. 글 공부는 뛰어난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늙으신 어머니와 근근히 살고 있는 선비가 있어요. 순덕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지요. 그 도영이라는 선비는 어떤 사람이래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긴 한데 가진 게 없어 혼처가 안 들어와 걱정이죠. 그래도 머리는 천재라 언젠가 큰일을 할 사람이지. 어디 착실한 처자가 있으면 중매 좀 하시구랴. 순덕은 연하에게 눈짓을 보냈고 연하는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네. 우리 동네에도 참한 여인이 아주 많답니다. 두 사람이 국밥을 먹으며 다시 슬쩍 물었습니다. 힘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일꾼을 좀 구하고 있어서요. 주모는 크게 웃으며 답하였지요. 그럼 돌쇠지. 돌쇠 힘은 정말 천하장사야. 품을 팔아가며 살고 있는데 서로 데려가려고들 하죠. 품삯이 다른 사람의 2배야. 돌쇠를 데려가려면 미리미리 약조해야지 아마. 연하가 관심 있게 말을 받았습니다. 돌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일하나요? 지금 돌쇠한테 가봐야 일을 맡길 수는 없어. 최 부자 집에서 추수할 동안 있기로 했다니까. 최 부자 댁으로 가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감사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서자 순덕은 연하에게 말하였지요. 두 사람 집도 알아놓고 사는 형편을 더 자세히 보고 가요. 그러던 와중에 훤칠하고 눈에 확 띄는 잘생긴 도령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순덕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태어나 저리 잘생긴 사내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안개골 마을에서는 사내조차도 없었으니 더욱 잘생겨 보였는지도 모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 도령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하였답니다. 기생집 근처에 다가가자 이미 그곳에서는 도령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지요. 민도령님 오셨다. 하며 기생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민도령이 나타나면 기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워낙 노련하고 능숙하여 여인들 마음을 홀딱 훔쳤기 때문이었답니다. 순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였지요. 민도령은 진심이 없이 너무 여자들을 쉽게 대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잘생긴 건 좋잖아. 그리고 능숙하게 잘하면 더 좋지 않겠어? 힘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유연하게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 그날 밤 연하와 순덕은 숙소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힘이 좋아 튼튼한 아이를 줄 것 같고 도영 선비는 똑똑하니 아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민도령은 잘생긴 외모와 능숙한 솜씨로 여인들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누구를 데려가야 하지? 세 사람 다 장점이 많아서 고민이네. 두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도 고민을 멈추지 못하였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하와 순덕은 마을 회관에 모인 여인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전하였고 그날 저녁 회관에서는 다시 한번 진지한 회의가 시작되었지요. 마을 회관에 모인 여인들은 연하와 순덕이 가져온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답니다. 머리가 좋은 도영선비를 데려오면 아이들이 공부해서 장래가 밝지 않을까요?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마을의 미래가 있지요. 아이고, 공부만 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장작은 누가 패겠어? 힘센 돌쇠가 꼭 있어야지. 맞아. 돌쇠처럼 힘센 사내가 있으면 마을 일이 한결 수월해질 거야. 한량 같은 민도령도 무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잘생긴 외모만 봐도 설레고 좋잖아. 가뜩이나 남자 볼 일도 없어서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잘생긴 얼굴도 좀 보자고요. 의견이 계속 분분해지자 여인들의 토론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점순 할매가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시게나 들어보니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구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영선비도 좋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줄 돌쇠도 필요하고 민도령처럼 잘생기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사람도 있어야겠지. 점순 할매는 깊은 고민 끝에 가지고 온 보자기를 꺼내며 연하와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3,000냥일세. 가서 셋 모두에게 타협을 잘해서 세 사람 다 데려오면 더할 나위 없겠네. 잘 설득해서 데려오게나. 그리하여 셋 모두 안개꽃 마을의 남자로 낙점이 되었고 연하와 순덕이는 돈 꾸러미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걱정 마세요, 할매. 최선을 다해서 세 사람 모두를 데려오겠어요. 설렘에 들뜬 여인네들을 뒤로하고 연하와 순덕은 남자 사냥을 가게 되었답니다. 연하와 순덕은 우선 도영선비가 사는 초라한 초가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도영 선비님? 안에서 문을 열고 도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도영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예, 제가 도영입니다만 누구시지요? 연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안개골이라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선비님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순덕은 곧바로 뒤를 이어 재치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께선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가지셨다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저희 마을이 지금 딱 선비님 같은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거든요. 도영이 조금 긴장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책밖에 없고 재물도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연하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하였지요. 저희가 선비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선비님이 가진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혈통입니다. 도영이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 제 혈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순덕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지금 사내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후에는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젊은 과부들에게 잉태를 시켜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선비님 같은 좋은 혈통의 씨앗이 필요한 것이지요. 도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게 사대부 선비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하가 다시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흘간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선비님의 귀한 시간을 위한 작은 사례입니다. 1000양이에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겠지만 선비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안개골의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영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닷없는 제안도 그랬지만 눈앞에 놓인 1000양이라는 거금이 더욱 그를 흔들어 놓았지요. 하루 종일 흐린 눈으로 바느질을 이어가는 노모의 구분 등을 보며 마음 한켠에 짐처럼 얹힌 송구함을 안고 글공부를 해오던 그에게는 이 제안이 실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대부 선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이 제안은 결코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니었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쉽게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도영이 쉽게 입을 떼지 못하자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꼭 오늘 결정을 내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 다만 저희 절박한 상황만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하의 진심 어린 간절한 부탁에 도영 선비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지요. 정말 열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두 여인이 활짝 웃으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요. 딱 열흘이면 충분해요. 도영은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침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연하와 순덕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도영 선비와의 첫 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연하와 순덕은 마음을 놓고 도영 선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곧장 다음 목표인 돌쇠를 찾아 나섰답니다. 돌쇠는 최부잣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두 사람은 최부잣집 뒤뜰로 향했습니다. 마침 돌쇠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장작을 힘차게 패고 있었지요. 그의 구릿빛 피부와 탄탄한 근육이 장작을 내려칠 때마다 더욱 빛났습니다. 순덕은 연하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힘 좀 보소. 진짜 돌쇠는 말 그대로 힘 좀 제대로 쓰겠는데. 연하도 빙긋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힘센 사람은 흔치 않지. 연하의 우스갯소리에 순덕은 허리를 잡고 웃었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돌쇠가 이내 알아차리고는 장작 패던 도끼를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요? 장작 패는 내 자태를 보고 반한 것이요? 순덕은 웃으며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 소문 듣고 왔어요. 이 마을에서 제일 힘 좋고 일 잘하는 머슴이 돌쇠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다른 마을에서 모셔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돌쇠는 으쓱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라고요. 장작은 물론이고 논밭 일이며 나무 베는 것도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연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안개골이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마을이 지금 돌쇠 같은 튼튼한 사내가 아주 필요하답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주 많은데요? 저에게 일을 맡기시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순덕은 살짝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다가가 은근히 말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라서요. 돌쇠한테 원하는 건 장작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씨앗이랍니다. 돌쇠 같은 장사의 씨를 받아 튼튼한 아이들을 낳고 싶어서 그래요. 돌쇠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요. 아, 그런 거였구먼요. 아나, 이놈의 인기를 어쩌지? 연하는 다시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돌쇠의 건강하고 힘센 기운을 얻기 위해 열흘만 저희 마을에 와 계시면 돌쇠가 여기서 1년간 버는 품삯을 드리겠어요. 돌쇠의 튼튼한 기운을 나누어 받고 싶어 이리 말씀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거들먹거리고는 팔 근육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열흘이요? 아이고야, 내 힘은 달빛도 지쳐서 구름 뒤로 숨는디. 허. 연하와 순덕은 돌쇠의 호탕한 자신감에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동네 여인들 다 죽었네. 돌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으쓱거렸고 연하와 순덕이는 성공적인 두 번째 협상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하와 순덕은 마지막으로 민도령을 만나기 위해 화려한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민도령은 이미 술잔을 들고 기생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화려한 모습에 순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민도령은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 연하는 웃으며 순덕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멋있는 사람 봤을 때 눈호강 실컷 해라. 우리 마을에 저런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애석하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민도령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도령은 두 여인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 이 낯선 두 미녀분은 누구신가요? 새로운 기녀들인가? 연하가 민도령의 맞은편에 앉으며 상냥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기녀가 아니고 민도령님의 소문을 듣고 특별히 찾아왔어요. 도령님의 잘생긴 외모가 이곳을 넘어 멀리까지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민도령은 더욱 흥미롭게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잘생긴 거야. 이미 아는 것인데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단 말이요? 순덕은 재치 있게 미소 지으며 슬쩍 대답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인물이시다 보니 여인네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다는 소문이 저희 마을까지 퍼졌지 뭐예요. 민도령이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하, 내 명성이 그쪽 마을까지 닿았다니 영광이군요. 이렇게 오셨으니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제 얼굴을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 테고 무슨 특별한 용무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연하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역시 도령님은 눈치도 빠르시네요. 저희 마을에 꼭 필요한 분이라 이렇게 직접 뵈러 온 것이죠. 오호,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니 어디 외모 경연대회라도 있으신가요? 민도령이 눈을 찡긋하며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순덕이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마을의 남정네가 다 떠나고 여인들만 남게 되어 아이도 줄고 마을이 점점 쇠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령님의 그 능력과 기운을 잠시 빌리고자 왔습니다. 민도령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웃음을 머금었죠. 기운이라 내 기운이 필요한 건가요? 연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령님께선 여심을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하니 우리 마을 여인들 마음뿐 아니라 애태운 몸까지 녹일 수 있게 열흘만 있어 주세요. 천냥을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민도령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술잔을 돌리며 중얼거렸죠. 내가 워낙 정이 많아서 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소? 민도령은 능청스럽게 자기를 과시하였지요. 어여쁜 여인네들 돕는 일이라면야 거절할 수 없겠구먼. 더구나 내 유흥비까지 마련이 된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겠구먼요. 그는 잔을 비우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열흘이라 과연 그대들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살살 녹일 수 있을지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지요. 다만 밤마다 흥겨운 소리 한 자락쯤은 빠지면 섭섭하겠지요. 순덕은 웃으며 답했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령님. 우리 마을 여인들 춤도 노래도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민도령은 부채를 펴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안개골로 떠나볼까요? 이렇게 세 번째 협상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성사되었고, 이제부터 안개골의 밤은 여인들에게 어떤 설렘을 가져올지 과부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사정없이 뛰기 시작하였답니다. 연하와 순덕은 민도령과의 협상까지 마친 후 안개골로 돌아오고 사당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안개골의 밤이 지나고 나자 마을의 여인들이 모여 그간 있었던 사당의 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분위기는 흥미진진하고 여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도영선비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수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영선비는 글만 읽던 사람이라 어색할 줄 알았더니 어찌나 부드럽고 달콤하던지 밤마다 시한수를 읊어주면서 마음을 사로잡았다니까. 이에 다른 여인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만 읊었을까? 도영선비는 어찌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구석구석을 만져주던지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지? 그러자 돌쇠와 지냈던 여인들이 우쭐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에구, 그래도 거시기 하면 힘이 최고지 그렇게 빳빳한 힘은 처음 봤다니까. 돌쇠는 잠을 안 재우고 땀을 내는데 아주 좋아 죽을 뻔했다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느라 염라대왕도 보고 왔어. 호호호. 마지막으로 민도령과 지낸 여인들이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령은 정말 여인들 마음을 어떻게 해야 사로잡을지 너무 잘 알더라니까. 그 능청스러움과 달콤함이란. 옆에 있던 젊은 여인이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민도령 같은 남자와 1년만 살아봤으면 여한이 없겠어? 그러려면 은자 10만 양은 준비해야 할걸? 모두 깔깔거리고 웃고 떠드는 사이 점순 할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이제 우리 마을도 살맛 나는구먼. 지혜롭고 튼튼하고 잘생긴 아이가 고루 태어나면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 여인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개골의 미래는 걱정 없겠네요. 마을은 다시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지나자 안개골의 여인들은 저마다 배가 불쑥불쑥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웃음과 활기가 가득 찼던 것이지요. 어머, 연순댁도 배가 불러온다지? 그러게. 나는 아무래도 쌍둥이 아닌지 몰라. 배가 엄청나게 부른 것을 보니. 나는 애가 벌써 사정없이 발길질해. 엄청 힘이 센 녀석이 태어날 것 같아. 온 마을이 여인들은 뱃속 아이들 이야기로 떠들썩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마다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낮 없이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안개골을 완전히 다른 마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점순 할매는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흐뭇하게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놈 참,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한 것이 글 공부시키면 잘하겠구먼. 아이고, 이 녀석은 팔다리가 굵은 것이 힘이 장사겠네. 우리 애는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긴 것이 벌써 여인네들 마음을 쏙 빼놓게 생겼어요. 마을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도영선비를 닮은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며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돌쇠를 닮은 아이들은 일찍부터 힘자랑하며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도령을 닮은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입담이 좋고 다정한 성격으로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몇 년 후
안개골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을로 활기차게 변했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로 안개골의 변화가 생긴 것이었지요. 순덕은 크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안개골이 아니라 아이들 웃음소리 덕분에 웃음골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하겠어요. 점순 할매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마을의 새 생명이 이토록 빛나는 걸 보니 우리 안개골의 앞날이 참 밝구나. 마을 사람들은 환한 미소와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골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은 뒤로 하고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마을로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현대에는 냉동 정자 기증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면 옛날에는 자손을 잇기 위해 훨씬 더 직접적인 기증이 있었던 셈이었지요. 어떻게든 피를 잇고자 했던 그 절실함이 때로는 사랑보다 우선이 되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도 허선은 화실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어요. 창호지에 스며든 햇살은 망설이듯 붓끝에 내려앉았고 그는 사발에 덜어둔 먹을 가만히 풀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지요. 흰 피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뱀처럼 가늘게 휘는 눈매. 사람도 아닌 상상 너머의 여인이었습니다. 밤이면 달빛 속에 나타나 허선의 몸을 탐하던 여자. 꿈에서 본 그 여인을 몇 번이고 그렸고 매번 붓끝은 치맛자락에 머물러 더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여인을 실제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혼잣말이 입술을 흘러나올 즈음 창 너머로 울리는 종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 저작거리는 유난히 북적였어요. 떡을 찢는 소리, 장사꾼들의 외침,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냄새. 허선은 망설임 없이 그 거리를 거닐었고 그때였습니다. 그녀였어요. 먼저 눈이 갔고 이어 숨이 멎었어요. 양기비색 비단 치마가 흘러내리듯 발목에 감겼고 저고리는 단정한데 풍만한 가슴골은 왠지 익숙한 곡선. 흰 살결은 햇살에 튀어 오히려 눈이 시릴 정도였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허선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눈. 꿈속에서만 나를 내려다보던 그 한껏 젖은 눈빛. 아가씨. 허선은 저도 모르게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 잠시 눈이 커졌고 곧 차갑게 일그러졌어요. 누구시옵니까? 담담한 목소리, 그렇지만 도도한 윤곽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양반댁 교수라는 옷깃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속은 들뜬 듯 미묘하게 불안정했어요. 허선은 가슴을 두 손으로 누르며 한 걸음 다가섰지요. 꿈에서 배웠습니다. 그대는 꿈속에서 수십 번을 내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어요. 휘날리는 치맛자락 너머로 불온한 기운 하나 스며들었지요. 잠깐이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이상한 불꽃이 번졌어요. 미친 사람 같군요. 하긴 저작거리에는 미친 이도 섞여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돌아서던 그녀의 발끝은 망설였고 그녀의 입꼬리는 착각일까? 분명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허선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그의 손을 잡았고 웃는 입술이 이렇게 속삭였어요. 드디어 만났군요, 나으리. 우연한 만남은 달콤했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허선은 그 저작거리에서 본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붓을 들면 그 눈매가 떠오르고 먹을 갈면 그 입술이 스며들었지요. 그리고 역시 그날도 꿈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요. 평생 깨지 않는 꿈이었다면 다음 날 허선은 이러다 병이 날까 싶어 붓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 다시 저작거리를 헤맸습니다.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온 저작거리를 헤맸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죠.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에 꽃집 앞에서 꽃을 고르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허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2명의 사내, 도포를 입은 호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허선을 보았고 눈빛 한 자락이 불시에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약간의 경직된 상태로 허선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죠. 화공이라 들었습니다. 예, 허선이라 합니다. 꿈에서 저를 봤다고 하셨죠. 혹시 꿈에서 본 제 모습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허선의 붓끝은 이미 달아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윤세화. 대사원 윤대감의 무남동네입니다. 카랑카랑한 그녀의 목소리는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웠지요. 그날 밤 허선은 그녀의 집안 뒤채로 불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별당, 불빛만 은은히 깔린 그곳에서 세화는 말없이 치마폭을 걷어 올렸고 저고리를 벗어내리며 하얗고 풍만한 것이 촛불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릴 거면 제대로 보셔야겠죠. 허선은 침을 삼켰고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살결이 서늘한 달빛 아래 살짝 벌어졌고 허선의 붓은 그녀의 등 라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허선은 세화를 그려나가다 자신도 모르게 붓을 놓고 그녀의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흠칫 떨다 이내 허선의 손길에 몸을 맡겼죠.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붓은 떨어졌고 먹물이 흘러내렸으며 그녀의 손이 허선의 가슴팍을 그려쥐었습니다. 그 밤 별당 안에서는 은장도보다 날카로운 입맞춤과 먹보다 진한 숨소리가 교차했지요. 그렇게 둘은 그림 대신 뜨거운 밤으로 허선의 마음에 세화를 그려 넣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허선은 며칠째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흰 화선지 위로 번져나가는 무게 검고 차가운 기운보다도 손끝에 여전히 남아있던 세화의 온기가 훨씬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한 화방 안 그의 가슴 속에는 자꾸만 다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단결처럼 매끄럽던 그녀의 목덜미 그곳을 스친 그의 손길이 떠나간 자리에 은은한 체온이 아른거렸지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며 흘린 그 눈웃음. 눈가의 작은 주름 사이로 스며나온 부드러운 미소가 허선의 심장 깊숙이 박혀 붓을 든 손이 떨리게 했습니다. 붓 대신 손가락 끝으로 화선지를 쓰다듬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금은 선 하나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화선지 위의 그림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미치겠군. 허선은 심지를 태우던 등잔을 꺼트렸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대사원 윤대감의 딸이라. 내가 감히 탐할 수 있는 여인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세화의 방 안은 이미 등불 아래 붉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문득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대사원 윤대감이 헝클어진 목소리로 외쳤지요. 세화야, 내가 후궁으로 간택되어야 우리 가문의 운명이 살아나겠구나. 세화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화들짝 놀랐지요. 아버님 저를 정치적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윤대감의 눈길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가문이 맥을 이어가는 건 내가 궁으로 들어가 가문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구나. 너를 후궁 간택에 들어 후궁만 된다면 아비는 물론 가문에 더 없는 영광의 길을 겪게 될 것이야. 세화는 부드럽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궁에 들어가 후궁이 되는 건 마치 금반지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할 겁니다. 저는 늘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저작거리 골목을 걸으며 사람들의 웃음, 한숨,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윤대감은 분노 어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철부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너 같은 귀한 가문의 딸이 무엇이 아쉬워서 바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방을 가득 채웠고
세화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아버님, 제게도 삶의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놓아두고 집안의 영광만 좇을 수는 없어요. 윤대감은 그녀 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후궁 간택을 위해 몸단장이나 잘하고 있거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세화는 더 이상 아버지의 단호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그래서 세화가 숨이라도 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제 삶을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제가 허선 화공나리를 궁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후궁 간택을 준비하겠어요. 윤대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허선, 화공을 데려가겠다고 무슨 명분으로 화공을 궁궐로 데려간단 말이냐? 궐 안에 화공이 있사오니 저를 담당할 화공으로 청거해 주시면 될 것이에요. 저는 그와 함께라면 비록 궁궐에 있어도 제 영혼만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대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빛 속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마침내 윤대감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 손을 써보겠다. 그 일은 염려 말 거라. 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선의 북과 함께라면 마음대로 꿈꾸는 삶을 그림으로라도 펼칠 수 있으리라는 다짐이었지요. 며칠 뒤 허선은 저작거리에서 동료 화공과 국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아닐세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구만. 아, 그 소식 들었는가? 대사원 윤대감 댁 낭자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 입궐한다는 소문이 들더군. 윤세화 낭자 말인가? 자네도 아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놀라는가? 아, 저번에 나에게 산수화 그림을 하나 부탁했었던 낭자라. 별일 아니네. 싱겁긴 하여튼 후궁으로 들이게 되면 그 낭자의 초상화를 그릴 화공을 뽑을 거라는 말이 있어. 내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오. 아, 그렇소. 고맙네. 그날 저녁 허선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화의 별당 담 너머를 서성이게 되었고 그녀도 마침 마당에서 조용히 매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또 우연입니까? 필연도 처음엔 우연인 척하죠. 세화는 허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저 손에 든 가위를 가지런히 닫았다 열었다 했죠. 찰칵, 찰칵. 궁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후궁 간택에 책봉되어 조만간 궁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낭자는 아무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붓을 들 수도 수저를 들 수도 없이 낭자 생각만 하였습니다. 꿈에서의 황홀함보다 실전에서는 많이 약하시던데요. 후호호. 놀리는 것이오? 내 전날 잠을 설쳐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3번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세화는 허선을 방으로 데려갔고 허선은 귀신에 홀린 듯 세화에게 철썩 붙어버렸지요. 한바탕 거사를 치룬 세화가 흡족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으리 사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나리가 함께 있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어요. 세화만이 알고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화는 허선을 찾아갔어요. 입시명을 받았습니다. 내일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였답니다. 허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부탁을 하였어요. 허선님을 입궐시켜달라고요. 저를요? 네. 허선나으리와 함께라면 힘든 궁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허선은 놀라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고 눈길을 피하지도 않았답니다. 이내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섰지요. 허선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가 떠난 자리만 응시하였답니다. 며칠 후 아침 이른 새벽 공기에는 얇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지요.
허선은 남색 화공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통을 등에 맨 채 궁궐 정문을 향하였답니다. 성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선은 조심스레 신분증을 내밀었지요. 허선, 하급 화공으로 입궐하러 왔습니다. 문지기는 서책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성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의 결이 달랐지요. 고요했습니다. 말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바닥 위로 신발 굽소리만 잔잔히 울려 퍼졌지요. 허선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궁궐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기와 아래로 바람결이 스쳤고 담장은 높게 뻗어 있었습니다. 햇빛은 구름 뒤로 가려 희미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무표정이었지요. 그 순간 허선은 비로소 자신이 세화와 같은 고귀한 곳에 있음을 실감하였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는 이제 너무나도 멀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그날 오후 작은 회의실에 화공들이 모였답니다. 초상화 작업을 도울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였지요. 허선이 들어섰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흰 도포를 걸친 젊은 선비, 이름은 정화였지요. 또 다른 이는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로 이름은 이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궁중 경험이 있는 듯한 풍채였어요. 정화가 허선을 힐끔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그대가 새로 들어온 화공이로구나. 허선은 가볍게 인사하였답니다. 이치가 부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번 초상화는 그동안 그렸던 초상화와는 다르답니다. 임금님께서 후궁 간택을 위한 그림이라 어느 때보다 신중히 잘 묘사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후궁 후보들이 후궁 간택이 되느냐 안 되냐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허선은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았지요. 정화가 팔짱을 끼며 장난스레 웃었어요. 우리의 붓 끝에 대감댁 여인들의 운명이 달려 있군요. 허선은 말없이 책상 옆으로 걸어가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붓을 꺼내려 손을 뻗다 멈칫했지요.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참은 채 천천히 허파를 가득 채웠어요. 내가 본 그녀의 아름다움을 왕께 바치다니. 궁의 오후는 한층 더 차분했습니다. 소화방 뒤 회랑에는 여기저기 햇살이 스며들었고 붓과 벼루를 든 화공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허선은 정자 옆 벽장에 기댄 채 먹을 가는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위를 살폈답니다. 다행히도 허선이 그릴 낭자는 세화였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무언의 깊은 대화를 주고받았지요. 하지만 허선은 붓을 쥔 손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삐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 단 한 점도 완성하지 못했지요. 며칠 안으로 완성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붓이 턱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발걸음이 회랑 끝에서 다가왔지요. 따닥따닥. 낮게 올려진 가죽신 굽이 돌바닥에 가지런히 닿았습니다. 허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푸른 도포 자락에 연분홍 가죽끈을 단 젊은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눈매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연이라 합니다. 허선은 그 이름이 낯설었지요. 중전마마의 청거로 궁에 들어왔지만 윤낭자의 초상화 작업을 함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허선의 손끝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도연이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선 화공의 필치는 섬세하다고 평이 자자하더군요.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여러 시선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허선의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미 초상화의 주인으로서 당당함이 묻어나 있었지요. 세화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오늘은 속적삼이의 연한 노란 저고리를 곱게 걸쳤답니다.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밤늦도록 잠을 설친 흔적이 어른거렸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허선이 짧게 대답했어요.
세화는 잠시 도연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분은 한도연 화공입니다. 앞으로 낭자의 초상을 함께 그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세화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가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본다니 나쁘지 않겠지요. 허선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세화는 허선을 바라보다가 그 눈빛에 잠시 서운함이 겹친 듯 했지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붓을 빠르게 놀렸고 선 하나하나가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세화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시선은 종종 허선을 향했답니다. 허선은 붓을 든 채로 잠깐 멈칫했어요. 도연의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허선은 왠지 붓을 자유롭게 놀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현듯 힘이 들어간 붓끝이 종이 위로 번지며 먹이 퍼져나갔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마음속의 여인을 임금님을 위하여 그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작업이 끝난 뒤 허선은 정원 가장자리 붉은 동백꽃잎이 흩어진 돌담 옆에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달빛이 동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잔잔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세화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한도연 화공. 그림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분은 나를 금세 파악하는 듯 했어요. 얼굴 한 겹 한 겹을 천천히 읽어내는 기분이었지요. 허선은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세화는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와 가만히 서 있다가 허선을 바라보았지요. 허선 화공.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그 말만 남기고 세화는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허선은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세화는 하얀 비단 저고리를 단정히 여며 예법당 앞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아직 부드럽고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어 주었지요. 예법당은 궁에 들어온 여인들이 기본적인 궁중 예절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정식 후궁의 신부는 아니었지만 곧 후궁으로 맞이될 것이 기정사실처럼 예고되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속으로 긴장했답니다.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으나 가슴 아래가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 했어요. 후. 숨을 아주 작게 내뱉은 그때 예법당 안쪽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전하께서 예법당을 찾으신다고 전해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궁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세화도 놀라 고개를 숙였답니다. 짧은 정적을 가르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타닥타닥타닥. 위풍당당한 모습의 전하께서 궁뜰을 걸어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세화 앞에서 멎으시더니 낮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라. 빛 때문에 눈을 찡그려 볼까 했지만 세화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 모습을 전하께서는 한참 말없이 바라보셨지요. 그대가 윤세화인가? 예, 전하. 대사원 진자 국자의 딸 윤세화라 하옵니다. 전하는 여전히 말없이 세화의 눈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는데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어요. 듣던 대로 천하일생 미인이로구나. 전하께서는 마당의 하얀 석판 위를 손끝으로 살짝 가리키셨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차 한잔 하자꾸나. 황급히 궁녀들은 차를 준비해 왔고 세화는 숨죽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화는 가만히 정자에 앉았고 전하께서도 묵묵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셨지요. 전하께서는 찻잔을 드시지는 않으시고 다만 그녀를 조용히 살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궁안이 아주 낯설겠구나. 예, 전하. 세화의 대답에 전하께서는 아주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흥미와 경계가 교차해 있었지요. 이제 곧 궁에서 살아야 하니 궁안 곳곳을 잘 살펴보고 눈에 익히도록 하여라.
아름답고 좋은 장소가 꽤 많이 있느니라. 예, 전하. 정자 앞들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날이었지만 세화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요. 그렇게 임금님과 떨리는 대면이 끝나고 세화는 알지 못할 짓눌림으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세화가 궁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눈앞으로 다가온 듯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어김없이 초상화 작업을 위해 정자에 나와 있던 세화. 허선은 붓을 잡은 채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분명 세화의 얼굴을 닮았지만 그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가에는 말없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지요. 임금님을 대면한 뒤 세화의 가슴은 숨 가쁠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별땅이 마치 거대한 심장 소리로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이 자리가 나를 살릴까? 아니면 묶어둘까? 국녀복 주름 하나하나까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찬란한 비단 옷자락을 입고 왕의 곁에 머무는 삶이 과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지 정해진 틀 안에서 하루하루 완벽한 초상화가 되길 강요당하는 건 아닌지 갈등하였지요. 세화는 밤새워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눈앞엔 옥좌에 머무른 자신과 잿빛 석판 위에 떠있는 붉은 매화 꽃잎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민가의 웃음소리와 골목 어귀 담벼락에 기대어 숨고르는 소녀의 모습이 교차했답니다. 이 궁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과연 나다운 나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심호흡을 거듭하며 세화는 자신을 다잡았지요. 이대로 남아 왕의 그림 속 영원한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깥 세상에 찬바람 맞으며 숨쉬는 진짜 나를 택할 것인가? 새벽 달빛이 은은하게 회랑을 비출 무렵 세화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을 순 없다. 숨죽여 문고리를 돌린 뒤 궁녀 방 앞을 맴도는 발소리도 잠든 이들의 호흡도 전부 잊은 채 세화는 단단히 각오하고 낮에 보아두었던 궁녀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벗어놓았던 궁녀복을 꺼내 입고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다시 여몄지요. 낡은 나무문 너머로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그녀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궁녀복 자락을 단정히 매만진 뒤 세화는 한 나절 가까이 닫혀있던 궁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돌담 위로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마침내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바깥마당을 가로질러 후원으로 향했고 매화꽃이 떨어진 연못가를 지나 마을 쪽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고인 들길 위로 세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겠어.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저작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랑 함께 세화의 마음도 한없이 생동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다음 날 새벽 궁 안은 여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멀리서만 들려왔지요. 허선은 화방 문틈으로 회랑을 내다보았습니다. 세화의 빈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은 산산이 부서진 그림 조각뿐이었습니다. 상궁의 급한 발걸음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허선 화공님, 세화 낭자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어렸습니다. 허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녀가 자유를 선택했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침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 질문은 바람에 실려 터져나왔지만 전하 자신조차도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지요. 상궁은 전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화 낭자가 사라지셨습니다.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나이다. 궁궐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느냐? 나인들을 풀어온 궁궐안을 다 살펴보았사오나 어디에도 세화 낭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전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세화 낭자가
도망을 간 것인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 허선은 연못가에서 붉게 빛나던 연꽃 한 송이를 꺾어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도 잔잔히 붉은 기운이 남아있듯 그 꽃잎은 부드러웠지요. 세화는 이 꽃처럼 아득한 기억 속으로 떠나갔구나. 그는 잡고 있던 꽃송이를 조심스레 물 위에 띄웠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흘러가다가 곧 수면 너머로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허선은 사라진 그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제 화폭 속이 아닌 진짜 세상의 빛 속에 머무르길 바라오. 그날 밤 왕은 어저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후궁 책봉을 앞두고 열려야 할 잔치는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았지요. 전하는 붉은 물결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연못처럼 깊고 넓었으리.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전하는 오랜 침묵 끝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제 그대가 웃던 얼굴,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리라.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의 돌담길 위에서 윤세화는 고요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결에 날리는 흰 저고리 자락 너머로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요.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할 거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세화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의 모델도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삶이 또렷이 자리에 있었답니다. 허선에게 남은 것은 조용히 펼쳐진 한 장의 편지뿐이었지요. 화공 나리께. 이제 저를 그리실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그림 속 제 모습은 제 마음과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따라가렵니다. 허선은 끝까지 편지를 읽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호롱불에 편지를 가져가 불을 지폈지요. 종이는 활활 타올랐다가 곧 잿더미가 되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불꽃이 사라진 자리, 편지가 있던 빈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이 가장 멀리 있던 이였구나. 작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그 말은 마치 자신을 향한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허선은 세화가 자주 앉던 자리 앞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붓을 쥐어봐도 끝내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붓끝에 먹을 묻혀 한 방울만 조심스레 종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작은 점 하나가 번지고 그 안엔 어떤 형상도 맺히지 않았지요. 그렇게 허선 역시 붓통을 어깨에 메고 종이 한 장을 움켜쥔 채 궁 밖으로 나가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오늘도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유되고 싶지 않았던 세화 낭자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